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결혼 3주년을 맞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 제 2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 평생을 약속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 나날들이 반복되곤 하니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참 결혼이라는 걸 두렵고 무서운 걸로 느꼈던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연애할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결혼한 이후에 문제가 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곤 하니까요. 두 사람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도 시댁이나 친정 등 외부적인 요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상대에게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을 발견하거나 믿어왔던 모든 것이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잖아요. 정말 어디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길 바랬고 거짓말이어야만 하는 이야기들의 당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결혼 전 연애를 오래 하고 신중한 판단 뒤에 결혼을 결심한다고 해도 예외는 없었어요. 물론 앞서 제가 말한 사례들은 정말 운이 나빴던 사례들만 나열한 것이고, 실제로는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족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결혼 3주년이 된 지금 다행히도 바로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운이 좋아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다정한 남편을 만나 아직도 깨를 쏟아가며 연애 같은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고, 곧 있으면 아이도 가질 예정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저 같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 결혼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마냥 그렇게 철없이 굴 수는 없는 이유는 저 역시 처음부터 결혼이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어서였어요. 사실 지금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남편은 제 첫 번째 남편이 아닌 재혼한 남편이거든요. 그럼 제 첫 번째 결혼은 어땠냐고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최악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바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돈도 모으고 이것저것 한다고 1년 정도 걸려서 연애는 총 2년 정도 했던 셈이죠. 저는 나름대로 신중하겠다고 식장 들어가 보기 전까진 모른다는 농담을 해가며 혹시나 남편이 이상한 기미는 없나, 성격이 나랑 정말 잘 맞는가에 대해 그 2년 동안 정말 치밀하게 저희의 관계에 대해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왜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없었냐고 물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 전 남편과 저는 접점이 없는 채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심지어 소개를 해준 주선자도 저와 긴밀히 알던 사이가 아닌 우연히 1, 2개월 같이 일하게 됐던 언니였어요. 저를 정말 아끼거나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연애가 하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소개팅에서 눈이 맞아 만나게 된 거였죠. 전 남편과 잘 되고 나서는 주선자에게 밥을 한번 사주고, 그 뒤로는 조금 어색해져서 연락이 끊길 정도로 주선자와는 잘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음이 가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그렇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던 이유 중에
전에 했던 연애들도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제 마음을 주면 주는 만큼 상처가 배로 돌아오는 연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잘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 얼른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전 남편이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얼른 결혼해서 안정적인 내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죠. 전 남편 역시 결혼은 빨리 하고 싶다고 했던 터라 저는 29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결혼이 결정되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줬어요. 저에겐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가장 절친한 친구였어요. 희선아, 나 결혼하기로 했어. 뭐? 결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니네 연애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근데 오빠나 나나 워낙 결혼 생각이 강해서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야, 아무리 그래도 네 나이에 결혼은 좀 아니지 않아? 요새 다 30살 넘어서 가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30살 넘어서 가는 사람도 많긴 한데 어차피 내년에 나 29살이야. 고작 1년 차인데 뭐 그렇게 일찍 가는 거라고? 그냥 갈 때 돼서 가는 거지. 그래도 니네 오빠야 좋을 때 가는 거지만 네 청춘이 아깝다. 야, 무슨 결혼하면 청춘 다 없어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축하나 좀 해줘. 너도 알잖아. 내가 중학생 때부터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 알지. 근데 무슨 1년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해. 나도 너네 오빠랑 이제야 겨우 막 친해졌는데. 물론 니네 오빠가 직장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당장 꿰차서 결혼해야 할 만큼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던데? 가장 먼저 축하해 줄 줄 알았던 친구는 오히려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기겁을 하며 말리더라고요.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다 이해했지만 그래도 너무 일방적으로 제 판단은 믿지 않은 채 남자친구를 깎아내리는 게 당시에는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너야 몇 번 안 만나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오빠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얼른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지. 네 말대로 직장까지 좋고 결혼하기엔 오빠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야, 그래도 그런 식으로 눈 뒤집혀서 결혼하는 건 진짜 좀 아니지.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혼 많이 하는 줄 알아? 웬만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직 연애 많이 해본 나도 결혼을 안 했는데 갑자기 네가 웬 말이야? 연애 좀 더 해보고 결정해. 희선이는 중학교 때부터 날씬하고 비율이 좋아서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좀 살집이 있던 편이라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쪄있던 살을 빼며 천천히 연애를 시작한 것에 비해 희선이는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을 만큼 연애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지만 화법 때문인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기엔 뭔가 본인이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곱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얘기해 주려고 달려온 거야, 희선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축하야 해줄 수 있지만 모르겠다.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숨 섞인 희선이의 말을 끝으로 제 결혼 관련 이야기는 종료되었어요. 저는 그 뒤로는 뭔가 희선이에게 제 결혼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져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몇 달 뒤 희선이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군요.
너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어? 어? 뭐 그럭저럭. 결혼하는 과정에서 싸우고 파혼하는 커플도 많다던데? 너넨 괜찮아? 우린 아직 그런 건 없었어.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역할 분배는 다 얘기 잘 해놔서. 그래? 다행이네. 진짜 결혼하려나 보네? 진짜지. 그럼 가짜겠어. 얘 봐라. 아직 순진하네. 식장 들어가 보기 전까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평소엔 제가 나서서 다른 친구들에게 하고 다니던 농담인데 그 말을 제가 들으니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파혼할 걸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 말투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문제로 희선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그러려니 못 들은 척 넘겼죠. 그러면 잠깐 머쓱해하다 다른 주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나 결혼하기 전에 오빠랑 몇 번 더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우리 오빠를? 왜? 아니, 명색이 네 남편 될 사람인데 고작 두세 번 본 게 다잖아. 결혼 전에 부지런히 친해져놔야 너 결혼하고 나서도 니네 집에 눈치 안 보고 자주 놀러 가지? 그런가? 그래, 난 친한 사이에 결혼했다고 남편 눈치 보여서 서로 집에 놀러 못 가는 거 좀 싫더라. 우린 그러지 말자. 너도 내 남자친구 바뀔 때마다 소개받았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지 뭐. 알겠어. 뭐 시간 내서 한번 같이 식사하자. 그 뒤로 전 남편과 희선이 이렇게 셋이서 모이는 만남은 결혼 전까지 서너 번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금방 친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지 2달 전 희선이와 호캉스를 하기로 했어요. 야, 오늘 드레스 코드는 무조건 흰색이야. 흰색 옷 입고 와라. 알겠지? 알겠어. 저희는 호캉스나 여행을 할 때마다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었는데 이번에는 흰색으로 입고 오라길래 딱 눈치를 챘어요. 사실 저희는 친한 친구가 서로뿐이라서 왁자지껄한 파티 분위기의 브라이덜 샤워 같은 건 안 챙긴 줄 알았는데 뭔가 그 비슷하게 해주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흰 원피스 중 제일 화사한 흰색 트위트 원피스를 골랐어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이라 아껴 입던 건데 호텔에도 잘 어울리고 브라이덜 샤워에도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이라 이날을 위해 딱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옷을 챙겨 입고 호텔 앞에서 희선이에게 연락하자 희선이는 벌써 체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했죠. 1203호로 오면 돼. 천천히 와. 다 알고는 있지만 너무 가슴이 설레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브라이덜 샤워를 혼자 준비하려면 고생 꽤나 했을 텐데 정말 단짝 친구만한 사람이 없구나 싶었어요. 1203호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희선이가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희선이를 본 순간 제 동공이 살짝 흔들렸어요. 얼른 들어와. 뭐해? 희선이도 마치기로 한 대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조금 기분이 이상했어요.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실크 드레스는 가슴 부분과 팔이 훤히 드러나는 민소매형이라 조금 노출이 있는 진짜 신부용 드레스처럼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머리도 로우번으로 틀어 말아 올려서 누가 봐도 제가 아니라 희선이가 신부 같은 모습이었어요. 기분이 순간 살짝 찜찜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준비해준 정성도 그렇고 브라이덜 샤워라는 게 원래 친구들도 신부처럼 흰 옷을 입고 즐기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야, 이거 뭐야? 그냥 호캉스 하자더니. 놀랬지? 어때? 솔직히 흰색 옷 입으라 할 때 눈치채지 않았어? 솔직히 눈치채긴 했어. 그래도 정말 고맙다. 너무 감동이야.
이걸 다 너 혼자 준비한 거야? 호텔 침대 위에는 꽃잎이 뿌려져 있었고 창문에는 예쁜 풍선들이 붙여져 있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 하얀색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나 혼자 준비를 못했지. 짜잔, 얼른 나오세요. 희선이가 구석에 있는 옷장을 향해 외치자 저는 어리둥절한 신경이 됐어요. 저희 사이에는 겹치는 친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옷장 문을 열고 나온 건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었죠. 오빠가 거기서 왜 나와? 짠, 왜 나오긴. 희선이가 도와달라 해서 나왔지. 겸사겸사 프로포즈도 해야 하고. 아깐 정신이 없어 못 봤는데 케이크 옆에 하얀 반지 케이스도 함께 놓여져 있었어요. 전 남편은 그걸 들고 저에게 걸어와서 반지를 껴줬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뭘. 아, 이럴 땐 눈물 한번 터뜨려 줘야지. 울어라! 울어라! 사실 남들이라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터뜨려야 할 타이밍이었겠지만 저는 이미 상해버린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동성 친구도 본인 남자친구도 아닌 제 남자친구를 호텔방에 데려와 단 둘이 방을 꾸밀 생각을 한 건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저렇게 몸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서요. 아무리 저를 위한 자리를 꾸며주기 위해서였다지만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둘이 연락이 닿았어야 했을 텐데 두 사람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도 이 상황에 정색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고생한 정성을 봐서 저는 내내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야, 기념사진 찍어야지. 얼른 일로 와. 그래. 야, 오빠를 가운데 세우자. 오빠 혼자 까만 옷 입고 있는데 가운데 세우는 게 사진이 더 이쁠 것 같아. 그래, 뭐 그러자.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려다 보니 그 시간이 다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도 친구가 사진은 남자친구를 가운데 두고 찍자고 해서 나중에 사진을 확인해 보니 둘이 신랑 신부고 트위트를 입은 저는 하객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디 자랑하려고 올릴 만한 사진도 못 되는 것 같아 그 사진들은 그냥 처박아만 두었어요. 어쩌면 결혼식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찜찜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신부 같은 차림의 친구와 물론 잠깐이겠지만 그런 친구와 단둘이 호텔에 있었던 남자친구라니. 아무리 저를 위해 그랬다고는 해도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저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걸 부정하게 되는 꼴이라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을 안기고 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혹시 모르니 결혼 후엔 조금 친구와 남편이 불필요하게 자주 만나게 되는 걸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엮여서 남편과 관계가 나빠지는 건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런 노력을 한 게 의미 없을 정도로 저는 빠르게 이혼했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친구 때문은 전혀 아니었고요. 막상 결혼해보니 시댁이 유별났어요. 유별나도 그렇게 유별날 수가 없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별다른 이상한 낌새를 못 챘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5만 가지 간섭이 날아들었거든요. 제 옷차림, 헤어스타일부터 심지어는 저희의 결혼기념일 여행 장소까지 정말 간섭을 안 하는 곳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폭발했던 건 결혼 1주년 여행을 다녀온 뒤였어요. 여행을 다녀온 다음 주가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겸사겸사
어머님 아버님 여행 선물도 사들고 방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간섭을 시작하셨어요. 너는 무슨 유부녀가 여행에 이런 원피스를 입고 다녀오니? 유부녀가 좀 유부녀답게 단정하게 참하게 입어야지. 해요 어머님, 여행지 가서는 다 이렇게 입어요. 누가 여행지 가서 이렇게 입어? 남자 꼬시려는 젊은 애들이나 이렇게 입는 거지. 이미 결혼한 내 신랑 꼬셔서 뭐 하려고? 뭐 가서 임신이라도 해오려고 했니? 갑작스러운 임신 타령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니네도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슬슬 이 세계에 가려는 거 아니니? 그렇다고 해도 이런 옷차림은 좀 그렇구나. 내 며느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노골적인 옷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서. 아, 네. 그래서 관계는 했고? 어머님, 무슨 그런 걸 물어보세요. 왜? 부부끼리 관계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뭘 별거라고? 이런 것도 못 물어보게 하니? 아니,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세상에 어떤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너는 무슨 젊은 애가 나보다도 보수적이니? 그 정도는 서로 물어볼 수도 있지. 이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죠. 정말 어머님 쓸데없는 간섭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뭐?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대체? 솔직히 그동안 만날 때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는 것도 지쳤는데 하다못해 저희 부부 생활까지 대놓고 간섭을 하고 질문을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화를 내는데도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는 듯한 뻔뻔한 태도를 보자 앞으로도 전혀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이란 놈은 제 부모라면 아주 껌뻑 죽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효자였어요. 제가 수치스러움에 길길이 날뛰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만 있더니 집에 와서는 부모님 편을 들더라고요. 뚜껑이 열릴 대로 열렸던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간 화병 나서 일찍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가 없을 때 빠르게 이혼을 했죠. 제가 이혼 소식을 털어놓자 누구보다 기뻐한 건 희선이었어요. 희선아, 나 이혼해. 뭐 이혼? 너 결혼한 지 이제 1년 좀 넘은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안 맞으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잘 생각했다. 축하해. 응? 제가 왜 이혼하는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고 희선이는 대뜸 축하부터 해주더라고요. 그 애가 그 순간 너무 환하게 웃어서 솔직히 너무 당황했어요. 마치 제가 이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뭘 그렇게 축하까지? 너 뭐 내 전 남편한테 들은 거라도 있어? 응?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전부터 걱정했잖아. 너 너무 빨리 결혼한다고. 그렇게 상대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결혼은 끝이 뻔하지. 내가 늘 말했잖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뻔하지 뭐. 그제서야 제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이상할 정도로 반대하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순진하게도 갑자기 그때를 떠올리자 희선이가 정말 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반대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떨떠름해하고 나쁜 소식을 전하니 기뻐했던 것뿐인데 그땐 이혼으로 인해 외롭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어 어디에라도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죠. 제가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안 좋게 헤어지고 나서
제 절친한 친구까지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네 말이 맞았네.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걸 그랬나 봐. 그치? 우리 나이에 뭐가 그리 급하다고. 괜히 성급하게 갔다가 이혼녀 타이틀만 달았잖아. 너 우리나라에서 이혼녀가 어떤 취급받는지는 알지? 결혼을 미루고 미루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건 괜찮아도 이미 갔다 온 사람을 누가 좋아해? 만나도 같은 돌싱밖에 더 만나겠어? 그때 내 말 좀 귀담아 듣지. 어쩌려고 그러냐? 그럼 어떡하라고. 안 맞는 사람 옆에서 평생을 참고 살 순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내 말은 잘했다고. 어쨌든 이혼은 잘했어. 아직 젊은데 네 앞으로가 걱정돼서 그러지.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자 친구는 걱정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멈추긴 했지만 기분이 묘하게 나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로는 딱히 친구와 거슬릴 만한 불편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와 가깝다면 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소식을 전한 뒤로는 모종의 불편한 사건들로 인해 거리를 두고 소원해졌던 사이가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지니 예전처럼 편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어쩐지 어릴 때 늘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희선이는 결혼 정년기가 되자 막상 마음을 못 붙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다 금방 헤어지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그래도 희선이 곁엔 늘 제가 있었고 돌싱이 아닐 때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었던 저에게 돌싱이 된 후 멀쩡한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끈끈해졌죠. 물론 제가 운 좋게 다시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건 다 제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지만요. 희선아,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뭐라고? 정말이야? 어떤 사람? 어디서? 아,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생각도 깊고 배려심도 몸에 배어있는 분이야. 나보다 연상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뭐?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데? 그럼 모임에서 만난 거면 보나마나 많겠네. 야, 아무리 네가 돌싱이고 더 이상 조건 따질 거 없다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는 좀 그렇지 않아? 나중에 병수 받을 일 있어? 야, 너는 무슨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나랑 3살 차이야. 아, 그래? 직업은? 그런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데 신상은 확실한 거야? 요새 이상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직업은 약사야. 약국에서 일하는 것도 본 적 있어. 걱정 마. 나도 한번 대화봤는데 이번엔 성급하게 그럴 일 없어. 결혼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 솔직히 말하면 직업을 말하고 나면 친구가 별 말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친구가 옛날부터 자기는 약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약사 남편을 만나서 자기는 약국 알바나 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친구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뭐? 약사? 약장수? 진짜 내가 미치겠다. 이러면서 뭘 너를 믿으래. 그거 알아? 한 번 똥차 만난 사람들은 다음 사람을 만나도 그 다음 사람을 만나도 똥차만 만난대. 애초에 눈이 낮으니까. 똥차 컬렉터라고 들어봤지?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너 그거인 것 같다. 너 이제 내 허락 받고 연애해.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나 한번 보여줘봐. 뭐? 아니 너도 약사랑 만나고 싶다고 노래 부를 땐 언제고 갑자기 이제 와서 약장수래. 그거랑 같아? 그리고 그건 옛날 생각이고 차라리 네 전남편 같은 대기업 직장인이 낫지.
갑자기 무슨 약사야. 진짜 너 이제 불안해서 안 되겠다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새로 만나는 사람이랑 당장 날 잡아. 그땐 제가 이혼한 지도 3년이 지난 때였어요. 이혼하고 2년 정도는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드니 연애가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돌싱이니 그 점이 걸려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 끝에 남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 그걸 이해해줬고 이제야 안정적으로 만나보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친구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고 전 결혼도 친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추진했다가 결국 결과가 좋지는 않았으니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만 이번에 만나는 분에 관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저 남편은 연애할 때도 부모님을 워낙 애틋하게 생각하고 가족끼리 비정상이다 싶을 만큼 끈끈해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난 남자친구와는 제대로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물리적으로 부모님과는 독립된 삶을 살아왔고 경제적인 독립도 꽤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애초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애착이 많은 타입도 아니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고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만나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친구에게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순 없으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냥 만나서 괜찮은 사람인 걸 한 번에 증명해 보여야겠다 싶었어요. 그만큼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독서 모임 멤버들 사이에서만 봐도 그랬거든요. 유쾌하고 매너 있고 친절한 남자친구를 한눈에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새로 만난 남자친구에게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희선이는 처음 보자마자 남자친구의 준수한 외모에 살짝 놀란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분위기가 풀어지자 천천히 질문이 오가기 시작했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쪽도 돌싱이죠?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라서 친구를 막았어요. 저 때문에 괜히 남자친구까지 돌싱으로 보는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 꽤 불쾌할 것 같았거든요. 왜? 이렇게 괜찮은 분이 돌싱이랑 만나는 거면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든지. 불쾌했다면 죄송해요. 정말 괜찮은 분 같아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지연이가 돌싱인 거 몰랐던 건 아니시죠? 네, 진작 들었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있나요? 그럼 지연이 왜 만나세요? 돌싱도 아니신데 만나기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결혼이요? 뭐가 문제인데요?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초혼인 아들이 돌싱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다고 하면. 반대는요. 부모님은 제 선택을 믿어주실 텐데요. 이 사람 아이라도 있었다면 양육권 문제 때문에 조금 복잡해졌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저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내심 그 부분을 걱정했었거든요. 게다가 희선이가 만나자마자 그런 질문을 할 건 예상을 못해서 당연히 남자친구도 어버버하거나 당황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작에 다 생각해 봤다는 듯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대답에 묘한 감동을 받았죠. 놀란 건
희선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괘씸한 질문들이었어요. 초면부터 무례한 내용으로 질문한 건 둘째치고 하나같이 저를 걱정하는 듯 돌려가는 내용이더라고요. 나중에 질문들을 곱씹어보니 제가 남자친구에게 돌싱인 걸 숨기고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걸 깨닫자 분노가 치밀었지만 따져 묻기엔 타이밍이 좀 늦은 느낌이었죠. 내 남자친구 어땠어? 뭐 나쁘지 않더라. 그래? 그치? 우리 모임 사람들도 다들 좋아해. 근데 조심해. 아직 모르는 일이야.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말고 천천히 지켜봐. 저렇게 결점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희선이는 이미 돌싱인 저보다 경계심이 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끊임없이 제 남자친구를 조심하라는 말만 했어요. 하다못해 제가 남자친구에게 기념일 선물로 값비싼 선물을 받고 나중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남들은 부러워하고 축하해주는 마당에 혼자 거의 경기를 일으켰죠. 야, 아무래도 그 남자 이상해. 네가 뭐라고 그렇게 돈을 펑펑 써? 솔직히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하고 있었던 것만 봐도 하자 있어 보여. 네가 모르는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약 사면 선짜리도 엄청 들어왔을 텐데 돈으로 환심사려는 것 같아. 제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축하해 주긴커녕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니 점점 더 희선이가 만나기 싫어졌어요. 희선이하고만 있으면 한없이 안정적인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에 흐릿한 안개가 끼고 불안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저를 늘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친구에게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만약 이번에도 제가 이 남자와 잘못된다면 그땐 정말 제 자신을 탓하기로 하며 서서히 희선이와의 만남을 줄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재혼을 하게 됐죠. 집안에선 당연히 돌싱인 저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워낙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일을 잘 헤쳐나가는 이미지를 심어준 탓인지 그리 크게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아들의 결정이라면 무조건 믿어주시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제 인생에 다신 없을 줄 알았던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청첩장을 전달했을 때도 희선이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를 비아냥댔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이라고 결혼식을 2번이나 올리니? 남사스럽게. 나는 재혼이어도 남편은 초혼이니까 식을 생략하긴 미안하잖아.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니까 참석은 하겠다만 나 너 첫 번째 결혼식 때 축의금 많이 했던 거 기억나지? 나 그만큼은 못해. 그때 낼 만큼 냈으니까 이번엔 기본 밥값 정도만 낼게. 그래, 와주는 게 어디야. 그냥 와서 나 새 출발하는 거 지켜보고 맛있는 밥 챙겨 먹고 가. 결혼식을 2번 하는 바람에 제 지인들이 저에게 축의금을 2번이나 하게 된 건 정말 미안한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초대하는 지인들에게는 밥값 이상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제일 친하다는 친구가 먼저 저리 딱 잘라 말하니 조금 섭섭하기는 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반응이 정말 한결같이 제 새 출발을 응원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 탓이니 어쩔 수 없지 하는 심정이었어요. 이미 한번 결혼 생활을 실패한 친구의 새 출발을 마음 놓고 축하해 달라기엔 제가 너무 신뢰를 잃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도 막상 제가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희선이도 저와 제 남편에게 마음을 열겠지 싶었어요. 어쨌든 저의 가까운 사람이라 믿었으니까요.
다행히 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행복하다 못해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섬세했고 사소한 걸로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라 자주 싸운다는 신혼 때에도 싸우기는커녕 연애 때보다 더 사이가 좋았어요. 가끔 희선이가 결혼 생활이나 남편 얘기를 물으면 과장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줘도 너무 남편 자랑만 했나 싶을 만큼 행복한 결혼이었죠. 나 재혼 정말 잘한 것 같아.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거구나 싶어. 처음엔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건지. 네가 처음에서 힘들었을 수도 있어. 사실 난 둘 다 만나본 사람으로서 전 남편 그 오빠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난 그 사람만 떠올리면 치가 떨리니까. 왜? 지금 남편은 외모만 그럴듯하지. 성격은 전에 오빠가 훨씬 유쾌하고 좋은데? 야, 지금 내 앞에서 그 인간 칭찬하는 거야? 그렇게 괜찮아 보이면 너 가지든가. 하루는 갑자기 제 앞에서 전 남편을 칭찬하는 친구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친구는 제가 이혼한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긴 했지만 제가 이혼을 했을 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현 남편을 전 남편과 비교하며 전 남편 칭찬을 하더라고요. 처음에야 얘가 전후 사정을 잘 몰라 그러나 보다 싶었지만 다 끝난 얘기를 굳이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 대충 넘겼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서 홧김에 그런 말을 했죠. 그동안 아닌 척 참아왔지만 저도 친구에게 쌓인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연 끊을 각오로 그렇게까지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 뒤로 저희는 헤어질 때까지 꽁한 분위기로 어색하게 있었어요. 그 뒤로 한 1년쯤 형식적인 연락만 주고받을 뿐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지 않게 되면서 천천히 멀어졌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1년 뒤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아, 나 희선이야. 잘 지내지? 우리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 만날래? 너한테 새로 전해줄 소식도 있고 해서. 그래? 그러자. 우리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되긴 했다. 언제 볼까? 그렇게 오랜만에 약속이 잡혔을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만나자마자 희선이는 제게 흰 봉투를 내밀었어요. 나 결혼해. 뭐? 난 네가 연애하는지도 몰랐는데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뭐 그동안 연락을 했어야 말이지. 그래도 이런 건 말을 좀 하지. 청첩장을 열자 신랑 이름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는데 친구 옆에 다정하게 웃고 있던 건 제 전 남편이었어요. 야, 너 이 인간이랑 결혼해? 네가 나 가지라며. 생각해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야. 전에 셋이 만났을 때 난 오빠랑 성격 잘 맞는다 생각했거든. 야, 그런다고 진짜로 만나? 너 나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 이 인간은 내 전 남편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네 현 남편이랑 잘 된 것도 아니고 너 결혼 생활할 때 같이 불륜한 것도 아니고 서로 헤어지고 잘 된 건데 뭐가 문제야? 뭐라고? 왜? 이제 와서 질투나니? 나도 좀 행복해지자. 돌싱인 너도 괜찮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데 나라고 행복해지지 않을 이유 있어? 아니, 누가 너보고 행복해지지 말래? 왜 하필 이 인간이냐고. 왜긴, 내 눈엔 이 남자가 제일 괜찮아 보였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도덕적으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 솔직히 결혼식엔 너 부르지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내 결혼식에 축의한 게 얼만데
불러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가 우리 두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축사를 맡기기엔 딱이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씩 웃는 희선일 보니 그동안 얘가 저한테 해왔던 모든 애매한 행동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만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사실은 본인이 제일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본인보다 제가 행복해지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질투하는 애였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그동안 당했던 모든 불쾌한 일들이 한 번에 몰려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복수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 알겠어. 니네만큼 내가 잘 아는 부부도 없긴 하겠다. 축사할게. 저를 정말로 호구로 아는 건지 축사까지 맡기려는 뻔뻔함이 기가 막히면서도 이게 기회다 싶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저는 그 친구가 제 브라이덜 샤워 때 그랬던 것처럼 어깨 노출이 있는 화이트 오프숄더 원피스를 입었어요. 상의가 오간자로 장식되어 있어 미니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죠. 헤어도 신부처럼 로우번 스타일로 말아 생화 장식을 꽂았고 화이트 다이아로 장식된 화려한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를 하고 제가 결혼할 때 신었던 웨딩 슈즈를 신었어요. 메이크업도 샵에 가서 일부러 신부 메이크업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죠. 제가 사연을 말하니 분노한 샵 언니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저를 꾸민 후 결혼식장엔 최대한 늦게 도착했어요. 축사를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일찍 가는데 제가 최대한 늦게 갔으니 많이 쫄렸을 거예요. 전화가 빗발치다가 하객들을 응대하느라 바빴는지 결혼식 30분 전엔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결혼식 10분 전에야 도착한 제가 나타나자 친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너 옷차림이 그게 뭐야? 어떻게 친구 결혼식에 그렇게 입고 와? 뭐가? 오늘은 네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내 전남편 결혼식이잖아? 원래 전남편 결혼식엔 다들 이 정도는 입고 와주던데? 뭐가 잘못됐어?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하객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진사가 서둘러 사진을 찍었고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셔터가 눌리는 순간 저를 발견한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걸 봤거든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서요. 신랑 어머님, 지금 바로 가셔야 합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려던 어머님은 결혼식 진행 요원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어요. 바로 화촉점화를 준비하셔야 하니 저에게 뭐라 할 시간 따윈 없으셨던 거죠. 저는 표정이 구겨진 친구의 얼굴을 보며 비웃어준 뒤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축사 차례가 되자 친구가 위기를 느끼고 전달했는지 사회자가 급하게 다른 친구를 호명하더라고요. 그래도 축사시켜달라고 해볼까 고민했다가 관뒀어요. 지금 제 옷차림을 힐끗거리는 하객들만 봐도 복수는 충분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남편 쪽으로 다가가자 전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당신 여긴 어떻게? 그런 건 초대한 내 신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요망한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머님, 아니 이제 이혼했으니까 아줌마인가? 아줌마 새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 왜 있나? 저를 보고 잔뜩 열받은 예전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하객들이 대충 저희 관계를 눈치채고는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희선이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결혼식은 와야겠고 꼴 보기 싫은 전남편 결혼식인데 복수는 해야겠으니 이런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사진 한 장 정도는 괜찮죠? 제가 남편 옆에 서자 사진가도 당황했는지 자꾸 저를 뒤로 보내려고 하길래 전남편 팔짱을 꺼버렸어요. 희선아, 우리 예전에도 오빠랑 셋이 이런 사진 찍은 적 있잖아. 옛날 생각난다. 그치? 저 미친 게? 결국 희선이는 제 얼굴에 부케를 던져버렸고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만하면 충분히 결혼식은 망친 것 같아 부케를 주어 전남편 품에 안겨주고 저는 유유히 식장을 떠나왔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그 애를 이제서야 제 삶에서 깨끗이 떼어냈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희선이를 떼내고 지금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들과 다정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삶을 갉아먹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은 괜찮은 방향을 가고 있어도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니까요. 여러분은 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본인만의 행운의 물건이 있으신가요? 저에겐 분시처럼 팔에 항상 차고 다녔던 색색깔의 구슬 팔찌가 행운의 물건이랍니다. 팔찌의 파란색 구슬 안쪽으로는 이힐리베디히 SH라고 쓰여 있어요. 어렸을 땐 이 문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차고 다녔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독일어로 I love you의 의미더군요. SH는 제 이름의 약자이고요. 이건 우리 엄마의 유품이었어요. 적어도 1년 전까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제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이죠. 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끔찍했던 시집살이 후 남편과 이혼하고 시댁에서 탈출하여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예요. 저의 고된 시집살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보다 더 힘들게 결혼 생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실래요? 같이 한풀이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는 모든 게 일단락 되었고 다 과거의 일이 돼버렸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새 쌍둥이를 키우며 고등 검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꿈만 같네요. 아직도 1년 전 그날이 믿어지지 않아요. 참으로 현실감 없는 저의 인생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전 구멍가게 하나 없는 오지 중의 오지인 시골 촌구석에서 자랐어요. 바닷가 근처이긴 했지만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옛날 6.25 전쟁이 벌어진 줄도 몰랐대요. 전쟁이 모두 끝나고 몇 년 후에야 알았다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정말 많으셨어요. 저희 아빠 50세, 그리고 엄마 40세에 절 낳으셨다고 하니 제가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었죠.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 고된 노동 속에 겉모습도
더 빨리 늙어버린 거죠. 동네 아이들에 의해 너희 엄마 아빤 할매 할배 라고 놀림을 받은 것도 모자라 부모님의 직업 갖고도 참 놀림 많이 받았네요. 저희 아빠는 정화조 청소부였거든요. 성현이 아빠는 똥 푸는 사람이래요. 아우 똥냄새. 허이 허이 저리 가. 라며 저한테까지 냄새난다고 했었죠. 본인들도 다들 농사 짓는 집 자식들이라 거름 냄새 나던 놈들인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던 꼴이었죠. 매번 울면서 집에 돌아오면 집에 계시던 엄마는 제게 미안하다 하셨어요. 성효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널 키우는 건 엄마 아빠의 욕심이었어. 이렇게 알다가도 모를 소리를 하셨죠. 그게 어떤 뜻이었는지는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가난했지만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던 부모님이셨는데 우리 가족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어요. 엄마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된 거죠. 읍내 병원에 가보고 지방 대학병원에도 가보고 급기야 서울 큰 병원에까지 가봤지만 진단명이 안 나왔어요. 급기야 헛것을 보기 시작하고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옆집 할머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성효 아빠, 암만 해도 내가 보기엔 성효애미가 귀신이 들린 게 틀림없어. 신병인 것 같으니 구술 한번 해보게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아빠는 없는 돈을 모아 구슬 한 판 크게 버렸어요. 조용하던 동네가 떠나가라 구슬 한 판 버리던 때가 엊그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나네요. 무당이 매서운 눈으로 우리 가족을 째려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애기 데려온 벌이야. 엄마가 신내림 안 받으면 이 아이한테 그대로 내려가니 결단을 내리라고. 아빠도 미신을 믿지 않았던지라 망설였지만 엄마는 무당의 말을 그대로 믿으며 저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이 내려갈까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의 길로 들어섰어요. 순하디 순했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진하게 화장하고 한복 입으며 무당이 되자 너무 낯설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프지 않게 된 게 신기하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됐고 나중엔 신당에서 구슬 갖고 놀기도 하며 완전히 익숙해졌죠. 시골 읍내에서 신당을 차렸던지라 찾는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용했던 무당이었는지 우리 가족의 슬픈 미래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성효야, 엄마 아빠는 아마 오래도록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우리 가족의 3년 이후의 미래가 안 그려져. 혹시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놀라거나 슬퍼하지 말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야 한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니까. 알았지? 초등학생이었던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그 이후 3년 정도 흐르고 중학교 입학식 날 저희 부모님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두 분이 한날 한시에 가시게 된 거죠.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슬픔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고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게 남은 건 엄마가 주신 색색깔의 예쁜 보석으로 구성된 팔찌뿐이었어요. 그 팔찌를 지금까지도 한 몸처럼 차고 다니고 있죠. 집에 있던 음식들이 점점 떨어져 가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슬픔보다 당장 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동네 분들이 절 챙겨주신다고 가끔 음식들을 갖다 주셨지만 몇 달을 받아먹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눈치 없던 동네 친구가 제 기분을 전환시켜준다며
같이 놀러 가자고 찾아왔어요. 성효야, 읍내에 서커스단 왔단다. 가서 구경 가자. 표값은 내가 내줄게. 나 용돈 받았어. 아우, 됐어. 야, 지금 내가 서커스 볼 상황이냐? 당장 배가 고파서 나물이라도 캐러 가야겠어. 너 밥 안 먹었구나? 야, 읍내 가서 내가 햄버거 쏠게. 햄버거 가게 새로 생긴 거 알지? 햄버거란 소리에 눈이 번뜩 띄어서 홀린 듯 친구를 따라 나섰죠. 햄버거와 콜라를 맛있게 먹고 서커스를 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서커스 단원들의 옷이며 무대 디자인이며 형형색색의 화려함에 도취되었어요. 다 끝나고 나가려는데 벽보에 서커스 여성 단원 모집, 키 155 이하, 숙식과 월급 제공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 중1임에도 150도 간당간당했던 저는 숙식까지 제공해주고 월급도 준다는 말에 당장 단장님을 찾아갔어요. 작은 체구에 당찬 저의 태도가 마음에 드셨는지 바로 채용되었죠. 당장 그날 저녁 서커스 단원들의 식사부터 아주 푸짐했던지라 배 터지게 밥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그때만 해도 중학교 의무교육 전이라 전 바로 중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죠. 학교 선생님들께선 강하게 만류하셨지만 공부에 큰 뜻도 없던 저는 당장 굶지 않게 해주는 서커스단이 학교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마술사 선배의 매직박스 안에 몸을 굽히고 들어가기도 하고 원통 안에 숨어있기도 하면서 서커스단 내에서의 제 역할을 다 했어요. 단장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죠. 그렇게 1년 정도 전국을 다니며 유랑단 생활을 하는데 15살이 되던 해 겨울 3달 동안 제 키가 갑자기 14cm나 커버리더군요. 150이었던 제 키가 164가 되자 더 이상 통이나 박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서커스 단원들은 물론 저 또한 매우 난감해했죠. 원래 하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단장님께선 고공 줄타기를 한번 배워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밥값은 해야 했기에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 보기로 했어요. 운동신경이 좀 있었는지 고공 줄타기도 곧잘 했던 전 한 2, 3년을 신나게 일하며 돈도 조금 모았네요. 실은 월급은 정말 쥐꼬리였지만 전국을 따라다니며 숙식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체가 다행스럽게 여겨졌어요. 엄마 아빠의 부재를 못 느낄 만큼 서커스 단원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것도 만족스러웠고요. 그러나 그런 행운도 영구적이진 않더군요. 높은 곳에서 줄타기 하다가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로의 기억은 없었는데 눈 떠보니 병원에 제 양쪽 다리가 깁스한 채로 묶여 있더군요. 제 앞엔 아무도 없었죠. 제가 정신이 드니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어요. 보호자 없나요? 이 상태로 혼자 움직이긴 무리일 텐데 간호사들이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요. 아, 제가 서커스 하다가 떨어졌는데 단장님 안 오셨나요? 아, 그 남자분 다음 공연이 있다고 바로 가셨어요. 워낙 멀리 떠나게 되어 한동안 못 올 거라고 잘 부탁한다고 그러시던데. 너무 서운하고 서러웠어요. 나름 아버지같이 따르던 단장님이었는데 역시 남은 남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시는 서커스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권유하시더군요. 저도 다시 사고 날까 무서워 병원에서 나가면 일반적인 취업 자리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흉터투성이인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로 절뚝거리며 몇 개월 뒤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서커스하며 번 돈은 치료비로 고스란히 다 들어갔죠. 읍내에 메리아스 공장으로 들어가 일하게 되었어요.
취업 면접을 볼 때 다리를 최대한 절뚝거리지 않고 멀쩡한 것처럼 걸어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신분 조회를 잘 안 했던지라 나이도 20살이라고 속이고 들어갔죠. 화기애애하고 재밌었던 서커스단 생활과는 달리 메리아스 공장은 분위기가 매우 살벌하더군요. 먼저 입사한 선배들과 후배들 간의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기계 앞에서 일해야 했죠. 무슨 군대도 아닌데 몇 년 일찍 입사했다고 군기 잡는 꼴이라니 기도 안 차더군요. 전 일머리가 있었던지라 공장 운영의 허점들이 눈에 쏙쏙 들어왔어요. 나중에 내가 공장을 직접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며 공장장이 되는 꿈을 꿔보기도 했죠.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 일단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마음에 야근도 마다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쎄 빠지게 밤새 일해도 통장에 찍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죠. 생각보다 적은 액수에 실망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 선배의 월급을 슬쩍 훔쳐봤더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더군요. 어머, 오빠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제 월급의 반은 더 많은걸요? 그 남자 선배는 당돌한 제 물음에 황당하다는 듯이 허허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지. 난 너보다 3년이나 더 일했고 전문대 나오고 군대 갔다 온 경력까지 다 쳐주던데. 어머 오빠 대학도 나왔어요? 야 엘리트네. 뭐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를 전문대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그냥저냥 괜찮았는데 아버지 장사가 폭삭 망하는 바람에 얼른 돈이나 벌어야 했지 뭐. 그나저나 날도 더운데 이따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할래? 맥주요? 아 그래요. 맥주 한잔 정도야 뭐. 나이를 속여 아직 19살 미성년자였던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가볍게 맥주 한잔이라는 얘기에 호프집으로 쫄래쫄래 따라갔죠. 그러나 호프집 입장하는 데스크에서 딱 걸리고 말았어요. 주민등록증 좀 주시겠어요? 뻘쭘하게 눈치만 보다가 전 그냥 호프집 밖으로 나와버렸고 오빠한테 제 실제 나이를 실토했네요. 저 사실 아직 19살이에요. 미성년자라고 하면 안 써줄까봐 메리아스 공장 취업할 때 나이 속인 거예요. 진짜 어쩐지 꼬맹인 것 같더라니. 뭐요? 꼬맹이라뇨. 이래봬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고요. 그래? 그럼 이번 주 주말부터 오빠랑 동물원 가고 공원 다니고 하면서 네가 살아온 얘기 해줄래?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살았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 어때? 그렇게 도철이 오빠와 전 공정에 쉬는 일요일마다 만나서 산으로 들로 놀러를 다녔죠. 몇 달이 지나고 20살이 되자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더군요. 아니,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하자고 했어요. 제 동그란 눈은 더 커졌죠.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뭐? 결혼? 나 이제 20살인데 결혼하자고? 우리 정식으로 데이트 한 번 안 했잖아. 지금까지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닌 게 데이트지. 그럼 뭐야? 어차피 넌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네가 공장 내 옆 라인에서 일 시작할 때부터 난 널 찍었어. 내 신부감으로 말야. 널 챙겨주고 소중히 여겨준 것도 다 그 때문이야. 넌 내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그냥 가볍게 만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 진지한 눈빛의 도철 오빠의 멘트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중에 가족이란 단어가 콕 박혔죠. 엄마 아빠가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고 가족 없이 살아온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눈물이 왈칵 났어요.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되어준다니, 날 지켜준다니, 내가 다시 가족을 갖게 된다니 꿈만 같았죠.
그날 이후 뭐에 이끌리듯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정신 차려보니 상견례 자리더군요. 진도철 이 남자는 삼형제 중에 큰아들이었고 20대 초반의 시동생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남친의 아빠는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크게 당해 완전히 말아먹고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살고 있었어요. 남친의 엄마는 시장 바닥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나물 다듬어 파는 사람이었죠. 저도 참 어렵게 자랐지만 이 사람의 현재 상황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게다가 큰아들인지라 공장에서 월급 받는 족족 가족에게 모두 갖다 주고 있는 모양이었죠.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무표정이었어요. 큰며느리감인 절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반기는 기색 하나 찾아볼 수 없었죠. 우리 큰아들하고 결혼한다고? 넌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나 있냐? 그래도 메리아스 공장에서 몇 년 일했다며. 한 얼마가는 모아놨을 거 아냐. 우리 큰아들 데려갈 거면 그 돈 다 내놓을 생각해라. 얘가 우리 집안 기둥인데 한 집안의 기둥뿌리 뽑아가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안 그러냐? 예비 시모의 말에 전 벙쪄버렸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대뜸 첫마디가 돈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었죠. 정신 차리고 얼른 대답해야 했어요. 안 그럼 진짜 내 돈 다 뺏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기본적인 세간살이 마련할 돈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왜 제가 모아놓은 돈을 시댁에 다 드리고 결혼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원하시는 혼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진 돈 안에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도철아, 착한 여자애 데리고 온다며? 이게 착한 거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돈이라도 좀 있는 여자애를 며느리로 들여야지. 코아 마냥 애비애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말이냐? 너는 이 집안의 장손이 오로지 너만 생각하냐? 이기적인 놈. 당장 저 여자애 데리고 나가라. 결혼은 무슨? 꼴도 보기 싫다.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고아라뇨. 저희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빨리 돌아가신 게 어디 제 탓인가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당황해서 눈치만 보던 남친도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했죠. 어머님께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 게 기둥 뿌리 뽑는 거야? 내가 지금껏 번 돈을 다 내놓으라니. 난 그렇게는 못해. 행복해지려고, 따뜻한 가족을 가지려고 결혼한다고 한 건데 오빠 집안에 들어가면 내 삶이 더 불행해질 것 같으니 이 결혼 못하겠어. 안 한다고. 성효야,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들이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 돈. 맨날 돈만 눈에 보이나 봐. 내가 큰아들의 효자이다 보니 지금껏 내 용돈 몇십만 원 빼고 가족들한테 다 쏟아 부어왔어. 너랑 결혼하면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야. 약속해. 나 빼고 남동생이 2이나 있는데 엄마 아빠 못 모시겠어? 맹세할게. 이 결혼 그대로 진행하자, 성효야. 전 남친의 제안을 당연히 거절했고 다시금 공장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심란하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날이 밝자 일터로 다시 향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친과 대면해야 했죠. 남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똑같이 절 대하더군요. 아니, 전보다 더 친근하게 대했어요. 마치 실제 와이프처럼 말이죠.
그렇게 무려 6개월이 지났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의 친절함에 익숙해진 저는 다시금 그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미치도록 외로웠거든요.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남친이 유일했기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남친은 또다시 약속했어요. 결혼하면 우리 가정 내가 지킬 거야. 시댁과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도 좋아. 부모님께 용돈만 드리고 그게 다야. 그 외에 며느리 노릇 할 필요도 없어. 우리 쿨하게 살자고. 믿음직한 남친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린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한 번 했던 상견례를 되풀이할 필요도 없이 결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죠.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어온 걸 환영한다. 우리 도철이가 그렇게 원하니 들어줄 수밖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겠니? 그래도 부모한테 약속한 건 있으니 결혼해도 지키겠지 뭐. 결혼식 당일 하도 정신없던 터라 남편이 대체 시부모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되묻진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시부모들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확인하고 당장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결혼을 파토냈어야 했는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쿨하게 살자고 했지만 돈이 많지 않았던 저희 커플은 일단 시댁살이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 같던 시댁에서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전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6식구의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했어요. 온전히 저 혼자 말이죠. 엎드려서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는데 화딱지가 나더군요. TV 보며 히히덕거리고 있던 시모에게 따졌어요. 어머님, 왜 이 집안 살림을 저 혼자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대체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이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도련님들 속옷 빨래까지 왜 다 제가 해야 하냐고요? 야, 그럼 맏며느리 인니가 하지 나이 먹은 내가 하리? 네 시아버지는 노가다판에서 일하고 네 시동생들은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네 남편은 메리아스 공장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이까지 설거지 빨래 청소 따위가 뭐가 힘들다고 지랄이야. 결혼 초기부터 너 정말 이따위로 나올래?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따져? 어머님, 저도 메리아스 공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 집안일만 하면서 불평하는 건가요? 다들 살림살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제 할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단한데 무슨 애가 생기겠어요? 주말이라 방에서 쉬고 있던 남편이 듣다 못해 나오더군요. 결혼 전부터 효자였던 남편은 당연히 자기 엄마 편이었죠. 야, 강성효, 맏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지. 몸도 안 좋은데 차가운 시장바닥에서 하루 종일 나물 파는 울 엄마한테 집안일까지 떠맡기겠다는 심보야? 뭐?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결혼 전에는 쿨하게 살자며. 이게 쿨한 거야? 난 완전히 이 집 노예라고. 다들 밥 먹고 남은 반찬에 다 식어 빠진 국에 밥 말아 먹고 날 위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오빠는 결혼 전이랑 말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라고. 야, 됐어. 뭔 사기 결혼이야. 다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거 봤냐? 닥치고 얼른 살림이나 열심히 해. 애 가지기 전까진 메리아스 공장도 열심히 다니며 돈도 좀 벌고 말이야. 남편에게 온갖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내가 원래 돈돈하던 사람이 아닌데 6식구들 생활비를 저와 남편이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다 충당하려니 너무 빠듯했어요. 남편도 안 되겠는지 하루는 중대 발표를 하더군요. 나 아무래도 원양어선 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자격증 따서 원양어선 타면 공장 다니며 받는 돈의 2배 이상 벌 수 있다네. 뭐? 원양어선 타면 몇 달씩 집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위험하진 않을까? 우리 아기 갖기로 한 건 어쩌고. 나 혼자 몇 달씩 시댁에서 사는 게 외로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사소한 게 문제야? 어차피 자격증 준비하고 원양어선 취업 자리 알아보는 것도 몇 달 걸릴 테니 그때까지 아기나 갖자 우리. 내 나이가 있으니 더 늦춰선 안 될 것 같아. 그랬어요. 생활 형편 어려운 시댁에 얹혀 살면서 제 고단함이나 외로움, 구박받는 것 따윈 남편에게 전혀 안중에 없었죠. 다행히 아이는 계획했던 대로 빨리 들어섰어요. 웬일로 무심한 성격의 남편이 산부인과에 함께 가주더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기 집이 2개가 보이네요. 아마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옆에 또 하나가 보이네요. 아기 집이 총 3개인 거 보니 새 쌍둥이 같네요. 3배로 축하드립니다. 네? 새 쌍둥이요? 한꺼번에 3명이 태어난단 말씀이죠? 저와 남편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부는 아기는 우선 하나만 낳고 키워보며 1명을 더 낳을지 말지 고민해보자고 자녀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새 쌍둥이라니 기쁘지만 등에 식은땀이 나는 묘한 감정이었죠. 남편은 새 쌍둥이인 것만 확인하고 원양어선을 타러 가게 됐어요. 저 혼자 시댁에 남겨진 것이 너무 외롭고 살짝 두렵게 느껴졌죠. 절 아껴주는 사람들이 아닌 일 하나라도 더 시켜먹고 내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시댁 식구들이었기 때문에요. 전 막달까진 일해서 돈을 모아놔야 한다는 신념하에 공장을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강제로 그만두게 되는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때 임신 7개월 때였지만 새 쌍둥이라서 배가 남산, 아니 백두산만 했었죠.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누워있는 시부의 병수발을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시동생이 둘이나 함께 살았지만 꼴에 먼 취업 준비를 그리도 거창하게 한다는 건지 병든 자기 아빠 놔두고 아침부터 동네 도서관에 나간다고 하더군요. 대체 몇 년을 취업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속이 터졌죠. 아니 도련님, 아버님이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병간호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온 가족이 임신한 저한테만 병수발을 고스란히 떠넘길 수가 있죠? 듣자하니 형수는 중학교도 안 나왔다면서요. 우리는 그래도 전문대 출신이라고요.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하며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나 해요? 무식하면 말이나 걸지 말든가. 뭐라고요? 아니 도련님, 지금 말 다 했어요? 거기 서봐요. 도련님! 백수 시동생들은 마치 짠 듯이 후루룩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너무 열받아서 시동생들의 뒤를 밟았어요. 대체 무슨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백수 생활만 주구장창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도서관이 아닌 PC방이더군요. 조용히 뒤따라 가봤더니 게임을 해대는데 손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빠른 손놀림으로 재미지게 하더군요. 완전히 프로게이머인 줄 알았네요. 만삭이었던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았거든요. 씩씩거리며 한창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시동생들 옆에 가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갑자기 핑 돌더니 픽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이미 제왕절개로 출산을 마친 상태더군요. 옆에는 시모가 눈을 셀쭉 뜨고 절 노려보고 있었죠. 야, 형수로서 시동생들 뒤낚이고 다니냐? 걔네가 취업 준비를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머리 식히러 PC방 갔다는데 그걸 뒤쫓아갔다가 쓰러져? 너도 참 한 성깔머리 하는 애구나.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네가
어디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이해나 하겠니? 시모의 막말에 이제 화가 나기보단 서러웠어요. 게다가 아랫배가 불에 지진 듯이 아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어머니, 제가 만삭의 몸으로 중풍 걸려 쓰러진 시아버님 똥기저귀까지 갈고 있는데 아들인 도련님들은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제 맘이 어떻겠어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이 집 몸종인가요? 어째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나요? 이 집 귀한 손주를 셋이나 낳은 사람입니다, 저. 야, 누구네 안 낳아봤냐? 어디서 애 낳은 거 가지고 유세를 떨려고 해, 시애미 앞에서. 네 새 쌍둥이 아들들 키우면서 시아버지 평간호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니 얼른 기운내서 일어날 생각이나 해. 대꾸할 힘도 없어서 병원 침대 쇠 부분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3박 4일 입원 후 산후조리는 꿈도 못 꾸고 집으로 돌아와 아기들 셋과 시아버지를 다 돌봐야 했죠. 집안 살림도 하면서 말이에요. 아기들 똥기저귀와 시아버지 똥기저귀를 번갈아 갈면서 이젠 더러운 줄도 모르겠더군요. 똥기저귀 가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원양어선 타러 간 남편은 웬일인지 연락도 잘 안 되고 송금해 오는 생활비도 점점 줄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락하기가 힘들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배멀미 참아가며 원양어선 타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 우리 아버지 잘 간호하고 있지? 새 쌍둥이도 잘 크지? 그럼 됐지 뭐. 가끔 애들 사진이나 보내줘. 끊는다. 잠깐만. 본인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으면 어떡해? 생활비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 애들 분유, 기저귀 값 정도만 주면 어떡해? 당신 동생들 여전히 백수고 난 이제 공장도 못 다니니 오로지 당신 월급으로만 8식구가 생활해야 한단 말이야. 에휴, 너 또 돈 얘기냐? 어째 서방 건강 한 번을 안 물어보고 맨날 돈 얘기만 주구장창. 됐다 끊어라. 돈 한 10만 원 더 붙일 테니.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과연 올까? 끝도 없이 긴 어둠 속 동굴을 계속 걸어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 인생의 희망은 오직 새 쌍둥이들 뿐이었죠. 그렇게 한 6년을 지냈을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에서 나물 다듬어 팔던 시모까지 쓰러지셨어요. 시모의 당뇨가 심했던지라 합병증이 크게 온 거죠. 시모는 반신불수였던 시부 옆에 나란히 누워 거의 식물인간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간 백수 시동생들은 나란히 택배 물류센터에 취직해 결혼도 하고 각자 독립해 살고 있었어요. 이제 동서들도 생겼겠다. 시부모 병간호를 나누어 하고 싶은 맘에 연락을 해봤죠. 동서, 어머님 아버님을 나 혼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동서도 주부니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교대로 병간호를 나누어 하는 게 좋겠어. 네? 형님, 그게 뭐가 좋다는 거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한테 시부모님 기저귀 수발 들라는 건가요? 전 심지어 지방되긴 하지만 대졸자예요. 그런 단순 노동은 학력 좀 떨어지는 형님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뭐라고? 대체 형님한테 말본새가 뭐야? 난 뭐 시부모님 병간호가 그토록 하고 싶은 일이라 하는 줄 알아? 학력? 웃기고 있네. 동서도 전업주부고 아직 아기 없으니 충분히 시간 낼 수 있잖아. 뚜 그쪽에서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나 보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시동생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다들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안 읽고 제 연락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시동생들 집이 어딘지 주소도 모르기에 찾아갈 방법이 없었죠.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자식들도 외면하는 병든 시부모들을 내가 다 수발해야 한다는 게 뭔가 억울하게 느껴졌죠. 그들이 건강했을 때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도 아니었기에 더 하기 싫더군요. 정말 언어폭력에 날 구박만 하던 양반들인데 왜 내가 똥기저귀까지 살뜰히 갈아주며 죽까지 떠먹여줘야 하나. 너무 싫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후로도 시모와 시부 병간호를 4년이나 더 했더랬죠. 총합 10년을 수발했네요. 어느 날인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데 남편과 같은 원양어선을 타는 동료의 와이프가 절 불러 세우더군요. 쌍둥이 엄마, 내가 말 안 하려다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야.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쌍둥이 아빠가 원양어선 타고 다니면서 세계 각지의 현지에 처가 둘이나 더 있다네. 아주 혼혈아 낳고 살뜰히 챙겨주고 있대. 전 그 말을 듣는데 1도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래, 내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구나. 며칠 후 남편이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조용히 얘기했어요. 쌍둥이 아빠, 현지처가 둘이나 더 있다고? 원양어선 타더니 아주 국제적으로 노는구만. 그쪽 애들 잘 챙기고 우리 새 쌍둥이들은 평생 볼 생각하지 마라. 이미 내 애들 짐이며 내 짐도 다 싸놨으니 저기 누워있는 당신 부모들 돌아가실 때까지 잘 챙기고. 안녕. 다급해진 남편은 짐 챙겨서 떠나는 저와 새 쌍둥이들을 잡았어요. 우리는 뿌리치고 집을 나왔죠. 이미 아주 허름한 원룸 얻을 돈 정도는 챙겨놓고 있었거든요. 그 돈 정도만 있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죠. 1년에 몇 번 못 보던 아빠한테 정이 없기로는 우리 새 쌍둥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로지 엄마 껌딱지인 아이들이었기에 순순히 저를 따라 나섰죠. 남편도 본인 부모님들이 누워 계신지라 멀리는 못 따라 나오더군요. 그렇게 남편과의 질긴 악연은 쫑이 났습니다. 이혼 절차도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마치 제가 어렸을 적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기분이 들더군요. 새 쌍둥이들을 굶길 순 없었기에 바로 다음 날부터 빌딩 청소부로 나섰죠. 이젠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도 밥도 잘 챙겨 먹고 잘 지내주었어요. 너무 대견했죠. 제가 청소부로 고용된 곳은 어떤 회사가 통으로 쓰고 있는 빌딩이었는데 물론 친절한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군요.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려는데 어떤 과장님이 아이씨 깜짝이야. 경비해. 왜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와서 청소하게 만드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큰 소리로 면박을 주더군요. 그 과장님은 그 후로도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럴 때면 날 향해 죽일 듯이 구박하던 시댁 식구들이 오버랩 됐죠. 한 번은 사무실 내부를 청소하는데 바닥을 닦다가 그 과장님 신발에 물을 튀기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며 제게 또 소리치더군요. 일 똑바로 안 해? 여기서 잘리고 싶어. 이게 대체 얼마짜리 구두인지 알기나 해. 큰 소리가 나자 누군가 무리를 이끌고 저벅저벅 절 향해 걸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목을 확 낚아챘어요. 난 이제 잘리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 팔찌, 실례가 안 된다면 팔찌 안쪽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네? 제 팔찌요? 왜 그러시죠? 이건 저희 엄마 유품인데요. 안쪽만 보여드리면 될까요? 자, 보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독일어로 일리베티히 SH. 저 고향이 어디시죠? 어떻게 자라신 거죠? 집은 어디예요? 부모님은 누구시죠? 아,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회장실로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될까요? 문비서, 이분 얼른 모시고 내 방으로 가자고. 와이프랑 우리 첫째 딸한테도 당장 연락해서 회사로 오라고 해. 얼른! 어리둥절한 저는 건물 맨 위층 넓디 넓은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실은 저 말고 짬밥이 좀 있는 다른 분이 청소를 도맡고 있었기에 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규모와 화려한 디자인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당장 유전자 검사 좀 해보면 안 될까요? 3살 때 잃어버린 내 딸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급할지 우리 부부가 독일 유학 때 막내딸을 낳은 직후 기념으로 제작한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뿐인 팔찌랍니다. 분명 아가씨가 내 딸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랑 붕어빵이네요. 제가 모든 절차와 비용은 알아서 지불할 테니 당장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녀 2분이 뛰쳐 들어왔어요. 세희야, 세희가 맞는 것 같아요, 여보. 세상에, 나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아유,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우리 아가. 그분들이 울기 시작하자 저도 덩달아 울음이 나더군요. 그 길로 저와 그분들은 모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몇 주 후 결과를 확인하니 친자로 뜨더군요. 우리 세 쌍둥이까지 모두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궁궐 같은 부모님이 집으로 향했죠. 친히 기사 딸린 벤츠까지 보내주셔서 편하게 타고 왔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군요. 와, 엄마, 나 이런 집 TV에서만 봤는데 여기가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이란 말이지? 짱 좋다. 모두들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대문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세희야, 내 새끼야, 어서 오렴. 우리 손주들이구나. 아휴, 잘생긴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외할머니가 숨이 붙어있는 한 너희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유학 보내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알았지? 세희야, 네 언니도 결혼해서 미국에서 터잡고 잘 살고 있어. 큰사위네 집안이 미국에서 IT 기업을 크게 해서 그쪽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기에 우리 회사는 너와 우리 새 쌍둥이 손주들이 물려받아서 쭉 이어가야 할 것 같아. 우선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도 하고 미래 계획을 해보면 어떻겠니? 저야 다 감사하죠, 어머니 아버지. 꿈만 같아요. 우리 새 쌍둥이 뜻까지 걷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께서 저한테 왜 미안해 하셨는지 굿할 때 무당이 저희 엄마가 신병 든 것을 애기 데려온 벌이라고 말했는지 이제서야 다 이해가 되더군요. 친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가족 여행을 갔다가 3살 박이 막내딸인 절 해변에서 잃어버리셨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해외 입양아까지 다 뒤지셨지만 결국 절 못 찾았다고 하네요. 아마 절 키워주신 부모님께서는 깊숙한 시골로 미아가 되어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저를 친자식 이상으로 잘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길러준 부모님께서 미아였던 절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제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니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무 원망 없어요. 아참, 절 못살게 굴던 그 과장님은 회사 이사님의 조치하에 지방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결국 퇴사했다고 하네요. 살짝 고소하더군요. 그리고 건너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이 췌장암에 걸렸지만 원양어선을 타느라 확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3달 전에 사망했다고 하네요. 시부모들께서도 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부고를 늦게 들어서
새 쌍둥이들과는 그분들의 납골당에 가서 명복을 빌었죠. 살아생전엔 미웠어도 우리 새 쌍둥이들과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이니까요. 저희 친부모님들께선 제일 먼저 새 쌍둥이들의 지문을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게 하셨어요. 다시는 저와 같이 미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전 아이들과 함께 친부모님 댁에서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무려 8분이나 계시는 대궐 같은 집이거든요. 이곳에서 검정고시 공부도 하며 만학도의 열의를 불태우고 있어요. 검정고시만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유학을 가라고 하시네요. 얼떨떨하고 낯설긴 하지만 전과는 다른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겠습니다. 많은 행운이 한꺼번에 찾아온 만큼 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사회의 봉사도 많이 하며 살게요. 지금까지 저의 반전 인생 스토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기적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